내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영혼은 물론 몸과 마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내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떠올리면 이가 갈리고 적개심, 나는 옆에 있다면 찔러 죽이고 싶고. 한 해 성폭력 발생 건수 5만 건. 그중 신고율은 단 2%. 결코 용서할 수도 잊혀지지도 않는 기억 속에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폭행 피해자들.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 성폭행, 그 실체를 파헤쳐본다. 2월의 어느 날 제작진은 여중생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 남양주의 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내 전부를 앗아갔으니 내 전대만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온 여중생.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는 상황. 손녀의 죽음 앞에 할머니는 급기야 실신을 하고 마는데 어떤 일이 그랬어? 어떤 일이 그랬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여중생의 유가족들. 딸을 잃고 손녀를 잃은 가족들은 그저 서러운 울음만을 토해낸다.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가족들. 엄마는 살려놨어야지. 평소 아이가 아끼던 유품들이 챙겨지고 세뱃돈 받아가지고 샀는데 한 번 입고 보내는 건 항상 알지만 저는 46사람 다 보냈다고 걔네들이 6사람 다 죽인 거야 우리 가족. 그렇게 여중생은 14살, 너무도 어린 나이에 세상과 이별을 하고 있었다. 과연 여중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이번 여중생 사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로 향했다. 사건 발생 이틀 후인 경찰서에서는 수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현장 증거품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게 이제 현장에서 발견된 시계와 여학생이 입고 있던 옷. 이게 여학생의 구두, 피해 여학생의 구두. 시신에 전혀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의만 벗겨진 채로 사망해 있기 때문에 수사 방향을 단순 성인들이 강간을 하고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고 그 사체를 거기 지금 발견된 장소까지 유기시킨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검거하고 보니까 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니까 저희도 참 예측을 못했던 사건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라는 어린 학생들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끔찍한 일들. 사건은 2007년 2월 27일 오후 5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학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남녀 학생 8명은 학교 주변 슈퍼에서 소주 6병을 산 뒤 인근 야산으로 올라갔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학생들은 서서히 취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이성은 제어하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학교에서 축구찬을 올라가서 야산에서 소주 6병을 마시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술이 채니까 피해자가 술이 채니까 그걸 부축해서 들쳐업고 학생들은 사온 소주를 모두 마시고 술에 취하자 여중생을 얻고 약 50m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범행을 계획하게 된다. 사전 계획했으니까 하나 쉽게 말로 이제 저 여학생을 우리가 건드리자 했으니까
그 학생한테 그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소주병을 따갖고 이렇게 쳐서 이제 소주병 뚜껑이 날아가는 학생 옆에 학생을 한 잔씩 따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해 남학생들은 이미 이성을 잃었고 만취 상태가 된 여학생은 저항할 틈도 없이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된다. 순번을 정해갖고 1번, 2번, 3번, 4번 했는데 첫 번째 학생은 못하고 두 번째 학생이 가서 하고 세 번째 학생도 하고 그러고 데리고 내려와서 거의 움막에 방치하고 갔는데 그중 한 명이 밤 10시 반경에 다시 낮에 시도하다가 못한 학생이 다시 이제 그 성욕이 생겨갖고 다시 그 장소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강간을 마지막으로 또 한 거죠.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놀랍게도 14살 중학생. 나와. 상상과는 달리 너무도 앳된 모습의 가해자들은 이제 막 초등학생 티를 벗은 듯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다. 교복을 입은 채 들어오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제작진은 조심스럽게 가해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시도해보았다. 총 몇 명이서 그런 거예요? 네. 얘기 좀 잠깐만 할게요. 잠깐만 좀 얘기 나눌 수 없을까요? 아이들에게서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던 제작진.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가해 학생들에게 면회 신청을 해보았다. 아이들은 제작진의 면회 신청을 거절했다. 이제 막 사건 소식을 접한 가해 학생들의 부모. 먹었어? 응? 바지 내로 입었니? 응? 힘들지? 이 정도 나타나면 죽을 죄를 진 거야. 평생 너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거라고. 막 반성을 하고 있으라고. 그때 얘기했지. 반성하고 있으라고. 응? 누구보다 놀란 가족들. 죄인이 되어 유치장에 있는 자식을 보니 할 말을 잃은 듯했다. 피해자 가족분이 만나시는 오늘이 발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가 오는 가운데 납골당에서는 여중생의 발인이 진행되었다. 친구의 죽음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여학생. 발인 현장은 온통 눈물바다로 그 슬픔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가해자 가족들.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버린 가해자의 부모들. TV를 보실 때 똑같은 상황이 나오면 저 새끼를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내 자식, 내 조카가 될지는 몰랐어요. 너무도 해맑은 여중생의 영정사진만이 그 침묵을 대신하고 있었다.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가족들은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는데. 드라이 하려고 계약하기 전에 드라이 하려고 네가 가서 몇 개 엄마가 찾아올게 그랬는데 알아서 나갔다 와서 저녁에 몇 개 있게 그랬거든요. 근데 못 맺겠죠. 주인을 잃은 여중생의 교복은 딸을 잃어버린 현실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속상한 게 아니야. 우리는 하늘이 무너졌어. 우리는 우리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다 쓰레기. 나는 걔네들 이기고 싶어. 나는 내가 분이 풀리려면 걔네들도 우리처럼 미세탕이 없어지면 내 분이 풀리죠. 개학을 며칠 앞두고 사망한 여중생의 방에는 채 펴보지도 못한 새 교과서와 노트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2학년
책이 저걸 받은 거야? 이거 이번에 분량이 올라갔어. 한 페이지도 못 열었네. 천국에 가서라도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못다한 못 이룬 것들을 다 이뤄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성폭행이 발단이 되어 사망으로 이른 여중생의 직접적인 사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학생이 강간할 당시까지는 그 목숨이 붙어 있었는데 하고 나서는 당황을 하니까 고함치고 뭐 그러니까 입도 틀어막고 했는데 과연 여중생은 질식사인가 저체온사인가?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가해 학생들은 야산에서 1차 성폭행을 한 후 피해 여학생을 움막에 방치한 채 모두 귀가를 했고 그중 한 명의 남학생은 다시 피해 여중생이 있는 장소로 찾아와 또 한 번의 성폭행을 저질렀다. 부검 결과에 의해서 직접 그 질식사면은 그 학생이 그 강간을 할 때 뭐 입을 막아서 질식사한 거고 아니면 이제 저체온사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생이 직접 그 사인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제작진은 사망 원인에 대한 쟁점을 놓고 실제 현장을 찾아보기로 했다. 학생들이 함께 술을 마셨던 야산과는 불과 300m 떨어진 움막. 여중생은 차디찬 이곳에서 얇은 비닐 한 장에 의지한 채 9시간가량 방치돼 있었던 것이다. 여기 차 봉고가 지나가면서 비닐루가 저 비닐루였나 봐요. 저 비닐루가 필요해서. 저기 저거요? 네. 이건 저걸 저 꺼내. 그러니까 비닐루가 필요해서 잡아 땡기니까 사체가 나온 거였어요. 1차 성폭행이 일어났던 장소는 학교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장소.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2차 성폭행이 일어났던 움막 역시 인근 마을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지만 이곳을 지나가는 목격자 또한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에 제작진은 좀 더 자세한 정황을 듣기 위해 가해자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남학생들과의 인터뷰를 다시 한번 시도해보았다. 너 저기 그때 삼촌 봐봐 이 새끼야. 너 그때 손만 잡고 그리고 학원 간 거 맞아 안 맞아? 확실해? 학원 갔다 어디 갔어? 바로? 학원 몇 시에 갔어? 학원 몇 시에 갔어? 7시 좀 넘어서? 너 손만 잡고 있다 그냥 간 거지? 확실하지? 무슨 생각으로 한 거야? 술 먹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간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고 처음에. 그러면 그 6명 중에 한 애는 안 한 애는 누구야? 응. 그럼 3명하고 3명 안 한 거야? 4명 했다던데? 3명하고 3명 안 해. 친구들 성폭행 할 때 그게 잘못인지 알았어? 잘못인지 알았어 그때 그거? 알고 있었어? 너는 절대 맨 마지막에 간 거 아니지? 친구 중에 다른 친구인데 잘 모르겠지? 확실한 거지? 손만 잡고 있었고 학원 갔었지? 정말이야? 그냥 천진난만한 애들의 모습 그 자체였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랬고 그럼 친구 잘못 만났다고 또 상대방 친구들은 또 저희 애를 또 같은 쪽에서 생각할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예 그러니까 잘못 가치관이 성립된 친구들끼리 모여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 제작진은 직접 접촉을 시도해보았다. 어떻게 안 친구였어요? 그냥 몇 번 봤어요. 본인이 직접 가담하진 않았고요. 그러다 이제 돌아간 거예요. 몇 명이나 돌아왔어요? 저랑 친구 한 명이랑 같이 학원 갔어요. 그럼 4명 남아 있었네 나중에는. 그 4명이 나중에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때까지는 정신이 있었나요? 제작진이 도착한 경찰서에서는 이제 막 붙잡힌 가해 학생들이 손이 묶인 채 줄줄이 연행되고 있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가해 학생들의 부모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성폭행으로 나온 실종력이
이게 돈을 주고 뭐 어떤 잠자리 해본 거 아니고 여자애들이 그리고 다녔던 애들이야. 어떻게 되시나요? 아 여기 그죠. 얘네들도 어차피 그 남자애들 부모예요. 성폭행 아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 네? 누가요? 그쪽 부모 쪽에서는 피해자. 피해자 가족 쪽에서는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피해자 부모를 만나보면 또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피해자 부모는 뭐라고 그러시나요? 집단 강간을 당했다고 그러죠. 아니 지금도 애가 그냥 아직까지는 불안해하고 지금 아직 안정도 아직 못 찾았어요. 너무 힘드네요. 힘들고. 좀 이렇게 얘기하고 좀 재수없어 보이는 거야. 폭행도 아니고 지내서 못 보고 그랬대요.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없다는 양측의 엇갈린 주장. 죽여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가서 사실은 그래. 형 마음은 그래. 형 마음은 딱 죽여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특이한 점은 가해 학생 중에는 여학생 2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 여학생들은 속칭 포주 역할을 하며 남학생들에게 피해 여학생을 주기적으로 성상납해왔다는 것이다. 이같이 무서운 10대들의 잔혹함에 제작진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신종 성폭행 사건을 접한 경찰들 역시 당황하긴 마찬가지였다. 집단 그 강간 그 당시는 2월 초순경부터 2월 말경까지인데 이 여학생들이 가출을 해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한쪽 파트에 이런 며칠을 갖다가 남자들하고 놀다가 헤어지면 또 다른 대상을 구합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가출한 가해 여중생 2명은 잠잘곳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채팅 사이트를 통해 남학생들을 모집했다고 한다. 이렇게 알게 된 남학생들은 1차적으로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만남을 가진 뒤 피해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왔다. 자포자기식으로 완전히 그냥 끌려다니듯이 그냥 만약에 가해 학생 한 명이 너 저 오빠 그러면 그걸 반항을 할 수 있게끔 만들 틈을 주지 않고. 경찰에 따르면 당시 속칭 일진으로 군림하던 가해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이용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 여학생들을 괴롭혀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학생들이 쟤 한번 해도 돼. 그러면 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남학생들끼리 피해 여학생 2명을 따로따로 순번을 정합니다. 너는 만약에 채팅을 하는 남자가 1번, 순번을 매긴다 그러면 그리고 또 숙소를 제공한 자가 2번 그런 식으로 그 남학생들이 어떤 순번을 정해가지고 지가 원하는 여학생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 강간하는 거죠. 가해 학생들의 행동은 더욱 대범해지는데 충격적이게도 범행 장소로 선택됐던 곳이 다름 아닌 건물 화장실이었다. 빌딩 그 3층의 그 범행 장소 화장실인데요. 학생들이 이런 장소를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한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남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남녀 화장실 양쪽에서 한 명씩 들어가서 성행위를 한 거죠. 우연찮게 번개팅을 만난 장소가 그 근처에서 맥주와 소주를 사가지고 먹었던 장소가 복도입니다. 그러니까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그 어떤 바로 그 현장에서 강요에 의해서 그 화장실에서 2명이 번갈아 가면서 그 윤관을 당한 거죠. 오빠가 하고 나와서 싫다는 말 들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피해 여학생들을 계속 강간을 당하고 있을 때도 공갈 협박하는 거죠. 피해자는 단 2명, 하지만 가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용의자의 꼬리는 보이기 시작했다. 또 난리치고 그래. 그러니까 이에 실제 용의자 검거 현장을 리얼스토리 묘가 동행 취재했다. 용의자의 집이 동대문이라는 사실을 확보한 경찰은 급히 출동했지만 현재 그는 집에 없는 상태.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경찰은 뺑소니 사고로 위장, 용의자 유인에 나섰다. 부천 중부야 남부야? 중부 아무데나? 아 여기도 부천 중부서 교통사고 처리반 이경사입니다. 혹시 그 차량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한 달 전에 그 뺑소니 사고가 있었어요.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통화는 계속되고. 예, 그러면 우리가 저 전화번호로 도착하시면요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밥 먹다가 나올게요. 사진 한 카트만 찍으면 돼요.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경찰은 다시 용의자가 있다는 장소로 이동. 이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 이 범죄권 같은 건 눈치챌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 형사의 전화에 아무 눈치를 채지 못한 용의자는 그렇게 순순히 모습을 드러냈다. 가해자는 25살의 성인 남자. 미성년자, 13세, 한 14세 되는 여중생들하고 어떤 그 정상계야. 정상적인 정상계가 아니고 텔레비 봤는지 모르지만 일산에서 성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12명 구속시킨 거 알아 몰라. 그걸 봤어 못 봤어? 뉴스에 나왔지. 그렇지? 그 사건에 관련돼 있어 신고에. 그러니까 거기 피해자 학생들하고 얘도 그런 성관계를 맺은 애야. 근데 제가요. 제가요고 뭐고 그거는 네가 정당한 네 사유를 다 들어줄 테니까 그 법정에 가서 얘기해. 제가요 검사님 판사님한테 얘기해. 하지만 추가 용의자는 더 있는 상태. 부산에 같이 왔던 그 동료들이 누구야? 친구들이 얘기해봐.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어? 뭐 하지 말고. 응? 그냥 갈래 그러면 일산으로? 그냥 갈래? 아 제가 어차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가서 들어가는 게 낫겠어. 아니면 따로 또 우리가 서울에 와야겠어. 누구야 그 친구들? 어? 누구야? 어? 그럼 제가 연락을 할게요. 아 누구야?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 가 어디 있어? 연락 필요 없어. 어디 있어? 뭐 어딨긴 어딨어요. 저도 모르죠. 연락을 할게요. 가 일찍 가. 경찰의 끈질긴 질문에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은 용의자. 그 순간 용의자에게 의문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전달됐다. 뭔데? 전화를 이 새끼. 어? 형편없이 전화를 이 새끼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 새끼. 그래가지고 뭔데? 무슨 일인데? 그래 나 차도 없어. 네가 팍팍하러 와. 어디야? 어디야? 아까 그 사거리에서 야 빨리 그쪽으로 오라고 메시지 오라고 나서 지금 갈 테니까. 자칫하면 용의자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 경찰은 서둘러 추가 용의자가 있다는 장소로 이동했다. 차부터 다 어디다 내냐? 응? 너 지금 많아? 알았어. 몇 층? 1층으로 오래? 예. 어떻게 생겼어? 그냥 키 좀 작고 약간 파마 머리. 1층으로 온다 했다고? 1층 저 위에냐? 잘 모르겠어. 얼굴도 모른 채 간략한 인상착의로만 용의자를 찾아내기란 어려워 보였다. 그 사이 용의자가 도주할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빨리 검거하지 않으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 공치는 대로 들어오라고? 안내데스크 옆에 공치는 데가 있어? 알았어. 골프 친다고요? 알았어요. 드디어 비슷한 인상착의의 용의자 발견. 갑작스런 경찰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는 영문을 모른다는 듯 계속 태연한 모습이었는데. 알지? 아니? 몰라? 너 일산에 성공기 앉아있지 얘들하고. 응. 아니, 네. 그치? 걸어왔어. 일산경찰서. 신정원이요? 지금부터 변호사님 할 수 있고, 어? 그래, 보고 일하실 수 있다.
네 걸리야? 너 성품을 보면 너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누구? 누가 살 텐데 그거는 누구지? 누구지? 조금씩 하게 돼야지. 부정하시니까 친구.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가해자.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일까? 이게 중학생인지 알았어 몰랐어? 중학교 2학년인지 몰랐어. 걔 몇 살처럼 보여도 동생 있어 없어? 누나 동생 있어 없어? 없어? 걔 몇 살처럼 보여? 어? 너 걔들이 니들한테 좋아가지고 그냥 했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니? 그들에게 있어 성은 단순한 놀이에 불과한 것일까? 얘기 말로는 지금 한 5 동대문 애들이 지금 베꼈으니까 지금 원당 애들만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예. 원당 애들 3명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저거 해보고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고 더 있고 이제 못 잡고 있으니까. 예. 피해자는 단 2명. 하지만 가해자는 몇 명이 될지 아직도 알 수 없다. 다리가 짧은 국산 잡종견을 일컫는 발발이. 하지만 연쇄 성폭행범을 지칭하는 용어로 희화화되면서 범죄의 심각성이 가려진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연쇄 성폭행범, 그들은 누구인가? 희대의 연쇄 성폭행범 대전 발발이, 속칭 인천 빨간 모자, 마포 발발이. 제작진은 우선 성폭행범들의 심리를 알아보기 위해 대전 발발이를 검거했던 형사를 만날 수 있었다. 가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서구차 한 40군데? 30-40군데. 거기서만요? 네, 거의. 그래서 피해자는 183명. 근데 이제 그 피해자들 뭐 한 번에 뭐 7명, 5명짜리도 있었고, 근데 막 5명을 다 사정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하고 막 골고루 하면서 한 명한테만 이제 사정을 한 거지. 평범하고 온순한 모습에서 밤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돌변하는 연쇄 성폭행범. 그의 실제 범행 수법은 어떠했을까? 가스 배관을 타고 창이 열린 화장실이나 베란다를 이용해 침입. 창문. 그런 데 보면 이제 조그마한 창문이 있잖아요. 저하고 화장실 창문 같은 거. 화장실 창문 같은 거. 근데 저런 데 쪽으로 저런 가스 배관을 타고 그쪽으로 이제 침입을 한 거죠. 주로 여자 혼자 사는 원룸촌을 집중적으로 돌며 낮에 베란다에 여자 속옷이 널려 있는 것으로 확인한 뒤 밤에 침입. 그리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사람들이 깊이 잡는 시각을 이용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그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미결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 이제 강간 또는 성폭행의 가해자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랑하는 여성들로부터 이 버림을 받은 경우에 그 여성에 대한 이 극단적인 분노가 이 성폭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가진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제보를 받은 사례를 통해 여성에 대한 분노로 범행한 가해자들의 특징을 알아봤다. 5년 전 스토커로부터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한 여성. 사고를 겪었던 게 스토커 1년 동안 날아다니는 스토커였거든요. 그때는 언제였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30살 때. 그리고 30살 때고 걔는 엄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애였어요. 학생이었는데. 당시 피해자와 10살이나 차이가 나던 가해자는 그렇게 한순간에 성폭행범으로 돌변했다. 회식하고 이게 술 마시고 늦게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고 있는데 걔가 골목에 서 있더라고요. 피해자를 짝사랑했던 가해자는 계속되는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곧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마는데, 그리고 그대로 한동안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 가까스로 눈을 떠보니 자신을 따라다녔던 가해자의 얼굴이 보였다고 한다. 약을 먹였거든요, 나한테. 그게 이제 내가 수면제를 먹었던 거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했었고 그랬는데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내 몸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불로 지지고 있구나. 라이트 불로 지지기도 하고
가해자는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고 있었다. 가슴 언저리, 배꼽 아래, 그리고 또 이제 다리 같은데 이제 여기 팔뚝 안에 많아요. 많이 그렇게 그러니까 라이터불로 지지고 칼로 이렇게 착 긋고 이렇게. 자신이 한 여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가해자는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이제 행동을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약국마다 다 다니면서 수면제 다 사고 어디 강물 없나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어디 죽어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들고 그냥 계속 길거리에 다닌 거예요. 잊혀질 수 없죠. 그럼요. 잊혀질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게 막 심한 고통이래요. 그걸 하나하나 떠올리면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잊을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다시 떠올리면 이가 갈리고 적개심. 나는 옆에 있다는 찔러 죽이고 싶고 사실 그렇거든요. 정말 죽이고 싶어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가해자는 아직도 자신이 한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폭행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화장실 창문틈이라는 베란다 같은 거 2층, 3층, 뭐 5층이라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범죄자들은 거기까지 침입할 수 있다는. 어느 날 갑자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면 신고를 하시기 전에 수치스럽고 더러운 경험이지만 몸을 씻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산부인과 병원에 가셔서 어떤 그 증거 채취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가해자를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이 없어도 보여주고 싶어 안달인 사람이 있다. 너무 많은 노출, 충격적인 퍼포먼스로 여학생들을 습격하는 그들은 바바리맨. 저짓한다 막 그냥 그랬어. 가끔 너무 야해요. 그냥 쳐다보고 있어. 혐오스러운 모습에 점점 둔감해져가는 기막힌 현실, 바바리맨.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 노출의 전설 바바리맨. 그들을 본격 분석한다. 관음증과 한자를 이루는 노출증. 여성의 노출증은 옷차림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노출증은 주로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 노출에 관한 한 2분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노출의 전설 바바리맨. 바바리 것도 확 열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러다가 포즈 내면 상관없어요. 밥맛이 없고요. 하루가 끔찍해요. 실제 바바리맨을 만나보기 위해 바바리맨이 나타난다는 곳을 수소문해보았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자 수많은 답변이 올라왔다.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바바리맨이 출몰한다는 제보. 그중 바바리맨이 특히 좋아한다는 여자 고등학교를 찾아가 보았다. 교회랑 골목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네. 골목에 나타나서 살짝 바지를 벗는 등 자신을 위한 사랑스러운 행위를 바로 앞에 교회 있는 아까 교회? 네, 이쪽에 보면 바바리맨이 자주 출몰한다는 장소. 애들이 한두 명씩 창가를 보잖아요. 공부실 안에 그러면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 애들을 보면 내리고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요. 네. 더 열심히 영화가 실제가 된 걸 느꼈어. 여고에 온 게 실감이 났어. 교실에서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좁은 골목. 학생들이 가르쳐준 대로 바바리맨이 자주 출몰한다는 장소에 직접 가보았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 뿐이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학교. 점심시간 이후에 주로 나타난다는 바바리맨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 골목 근처를 돌며 기다려보았다.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바바리맨은 나타나지 않았다. 바바리맨을 찾는다는 취재진에게 또 다른 제보자가 연락을 해왔다. 어디서 그런 바바리맨을 자주 목격하셨는지?
집 근처인데요. 동네에서 봤거든요. 왜 집에 가는 길에 봤었어요. 네. 예전에 되게 보고 놀래서 그 길로 잘 안 다녔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다시 다니게 됐는데 얼마 전에 같은 장소를 본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시간이고 좀 으슥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주변에 여학교도 있고 느낌에 옛날에 봤던 그 사람 같더라고요. 아, 동일 인물이요? 예, 그냥. 그날 저녁 제보자가 가르쳐준 곳에서 잠복을 시작했다. 큰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있는 건물 앞에 주로 나타난다고 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이곳의 바바리맨은 밤 10시에서 11시 무렵에 주로 나타난다고 했다. 바로 그때 건물 앞으로 한 남자가 다가왔다. 숨죽이고 지켜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잠시 후 또 다른 남자가 걸어와 건물 앞에 자리를 잡고 섰다. 건물에서 뛰어나오는 여학생, 그 역시 제보자가 말한 바바리맨이 아닌 듯했다. 그 놀이터 앞쪽으로는 안 나타나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골목 그쪽에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없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놀이터 쪽은 없대요. 골목에만? 네. 잠복 4일째 되던 날, 또 다른 목격자를 만날 수 있었다. 봤지. 어디서 보셨어요? 우리 여기 안에. 네. 내가 저 안에 저번에 일하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젊은 사람인데. 어디서 거의 서 있었어요? 여기 창고 안에 여기서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이 불도 다 꺼지고 내가 12시만 11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도 불 없고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막 옷을 벗고 그러길래 어떻게 놀래놨더니 막 그리고 애도 깔끔한 게 괜찮은 애가 그러대. 아, 그래요? 응. 이쪽 안까지 들어와가지고요? 여기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기분 맞춰줄게는 빨리 옷 벗으래. 그래서 나는 80이고 나이도 80이 됐는데 무슨 옷을 벗으러 저기 경비하는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니까 큰일 나니까 총각 좋네 빨리 가라고 사살 달겠더니 그렇게 가더라고.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겁이 나. 할머니가 말해준 시간도 밤 11시 무렵이었다. 이 근처에 바바리맨이 출몰한다는 것은 확실한 듯 보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골목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던 제작진의 카메라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골목 끝에서 들려온 여자의 비명소리, 그곳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드디어 바바리맨을 만나는 것일까? 수상한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멈췄어. 저쪽 끝에 골목에 갑자기 고등학교 여자가 저쪽 뛰어가는 거야. 왜 뛰어가지? 그랬다? 그 다음에 보는데 어떤 아줌마 와! 이러면서 뛰어가는 거. 뛰어가는데 없어진 거지. 도로변 근처여서. 그로부터 이틀 뒤, 잠복 6일째 되던 날, 그날도 골목길에 바바리맨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마지막 골목? 알았어. 마지막 골목? 여기. 보고 왔어. 아줌마랑 학생이랑 아줌마 놀라서 막 뛰어가고. 봤어? 어느 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아줌마도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미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또다시 아슬아슬하게 놓쳐만 바바리맨. 끝끝내 그를 만날 수 없었다. 바바리맨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바바리맨을 검색하자 바바리맨 카페가 나타났다. 궁금했던 제작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남을 요청했다. 흔쾌히 응하며 외려 걱정하는 제작진을 안심시키기까지 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다.
취재진을 데리고 그는 어딘가로 향했다. 저쪽이 아주 괜찮은 방법. 뭐 다른 거 뭐 선생님 궁금하신 거 없어요? 왜 굳이 여자 고등학교를 콕 찍어서? 일반적으로 여고생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직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자주 보고 뭐 그런데 식상한 좀 나이 좀 있는 분들은 봐도 별 반응이 없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말해서 아직 어리니까 잘 몰라서 크게 놀라면 아무래도 반응이 크지 않아요. 반응도 크고. 그 반응에 대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왜 그 행위 자체지만 이제 당황을 한다든지 놀란다든지 호기심을 갖고 본다든지 그런 반응은 또 반응의 흥분을 또 하거든요. 근데 왜 이 장소를 택한 거예요? 저 실내로 들어가기도 하고 야외에서 수리면서 그는 노출하기 적당한 장소를 찾아온 것이었다. 장소가 많은가 봐요, 서울에. 근데 잘 공유 안 해요. 왜냐면 나만 알고 있으면 내가 가끔 이용할 수 있지만 다 알려주면 다 한 번씩 와보면 친구 들어가기 십상이고 그럼 경찰이 수차를 돌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공유하면은 자멸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그 쇼핑백은 한가지 때 나오실 때 준비물인 거예요? 이거는 저 휴지랑 저 핸드폰이랑 요 지갑을 바지 속에 넣고 있기가 귀찮아서 바지를 잽싸게 올려야 되는 거 실수하지 걸렸다. 휴지는 또 톤도 안 나는 것 같아. 좀 단순하게. 그래도 입고 벗기 편하잖아요. 예, 그렇죠. 추리님들 많이 입어요.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 슬리퍼에 반바지 위에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돌아다닌다. 구석에 뭐 여자 애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보여준다든지. 주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그는 보여줄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설마던 제작진 앞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바지를 내리려 했다. 더 이상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저보다 어린 애들도 만나봤고 나이 많은 사람도 만나봤고 다들 멀쩡해요. 외국 유학 갔다 와서 직장을 다니는데 친구들 보여주고 선생 앞에서 사정까지 해야 그게 제대로 된 노출이 나오는 건데 오늘 경호당이 거의 다 그래요. 뭐 봐주기를 끝까지 해서 뭐 사정을 했는데 기분이 뭐 너무 좋았다고 했는지 고속버스에서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 자동차 자기 차에서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번호판을 외웠다가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돌 갔다가 유리창을 깨는 여학생이 한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끌려갔다고 경찰서에. 여학교를 찾아간 바바리맨이 검거되는 사건도 있었다. 당시 문자를 보낸 여학생의 이야기는 이 학교에서 꽤나 유명하다. 당시 학교 근처에는 한동안 바바리맨이 출몰했었다. 계단 밑에서 이거 막 하고 있다가 여학생 선배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스쿨폴리스에 미리 전화해가지고 잡았다는. 어떤 언니가 문자로 그 스쿨폴리스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바바리맨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가지고요. 그 아저씨 잡고 그 언니는 뭐 학교에서 뭐 그런 것도 받고 그랬어요. 학생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배움터 지킴이가 학교 뒷산에 있던 바바리맨을 뒤쫓았다. 올라간 여기서 제가 휴대폰을 메시지를 받았어요. 바바리맨이 있다고 여기 어디 노릇에 바바리맨이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하는 그 이제 그걸 받고 여기서 내가 뛰어 올라갔죠. 요즘 데서 벌써 보이죠? 바로 저기인데 저 소나무 있죠? 소나무. 여기 있어서 이제 여기서 이놈이 도망가서 요 산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저 위에서 이제 못 올라오게 감을 치고 여기서 뺑뺑 돌다가 그전에 한 500m 이상을 그냥 같이 추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근거를 했죠. 여기서 산에서 도로로 뛰어내려가던 바바리맨은 경찰에 넘겨졌다. 바바리맨이 없었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게 무슨 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저거 바바리맨 저거 기분이지 뭐 날만 안 좋으면 아무래도 그 요동을 치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좀 아무래도 안 해야죠. 예, 체면을 지켜서 남자 체면도 있고 한데 그 여학생들 앞에 그 무슨 망신입니까 그게. 제작진에게 한 통의 쪽지가 왔다.
자신을 노출증 환자라고 밝힌 김태현 씨. 노출의 충동을 잊기 위해 낮에도 밤에도 일을 한다는 김태현 씨. 노출증으로 그의 삶은 엉망이 되었다. 노출증에 여성의 옷을 입는 크로스 드레서 성향도 있었다. 길거리에서 여자 옷을 입고 노출을 감행하다 잡혀간 적도 있다. 그런 남편을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다. 첫 번째 신용을 잃어버려서 이런 취향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취향이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그런지. 이런 세계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지금은 모를 거예요. 이게 나쁜 짓을 하는 걸 본인은 알아요. 아무도 안 봐도.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이 행동을 참아야 된다는 거는 압니다. 근데 그 충동을 억누르질 못하는 거예요. 변태의 낙인을 지우고 싶다며 그는 병원을 찾았다. 오랫동안 쉬었던 노출증 치료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잘못인 줄 알기에 더욱 괴로웠다는 김태현 씨. 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까? 사실은 병원을 찾아오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런 문제에 있어도 수치심 또는 이제 절망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치료를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보통 치료 의지가 있어서 병원을 찾게 되면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입니다. 이런 성도착증에서 한두 번으로 치료가 되지는 않아요. 천천히 변화가 있을 것인데 저는 이분이 궁극적으로 치료가 잘 유지된다면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당히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위험한 유혹. 통제할 수 없다면 취향이 아닌 병이다. 병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기묘한 취향을 가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보다 치료다. 다 죽이고 싶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여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너머 어긋난 집착이 부른 고통스러운 결과로 육신이 피폐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메시지가 한 개입니다. 내가 뭐야? 내가 너 찾아갔다고? 내가 너 언제 찾아갔지? 에휴, 화장스러워. 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년째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40대의 주부 이면정 씨. 못할 수 없어. 평생을 고쳐도 못 고치는 게 이 병이야. 거기 쳐져서 피해의식이 평생 이거는 닿을 수가 없어. 그녀의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불쑥불쑥 집으로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가족들이 만나주지 않을 경우 온갖 욕설을 담아 협박과 공갈을 일삼는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이 사람하고 이혼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 방 없어서 살 것 같았어. 애를 내리고 나가도 진짜 빨가벗겨서 내주다가 살 것 같았어. 근데 그러고 나면 며칠은 손이 막 이렇게 떨려. 막 이렇게 그 심정은 누구도 몰라. 진짜. 전 남편의 스토킹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참다 못한 이면정 씨는 증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료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걸 다뤄봤어요. 그냥 내 앞에서 딱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바닥을 길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나도 같이 정신병자니까. 그 사람하고 사는 이상 나도 정신병자가 돼 있는 거예요. 한 남자의 스토킹이 가정을 파괴했다. 그리고 한 여자의 인생을 처참히 망가뜨렸다. 스토킹으로 일그러진 어긋난 집착은 씻을 수 없는 고통만을 남길 뿐이다. 내 눈 앞에서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불안해요.
이러한 스토킹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연예인.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스토커에 의해 납치 또는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스토커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 현행법상 그 스토킹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스토커들이 행하는 행위, 예를 들면 폭행이라든가 혹은 명예훼손, 납치, 감금이 있을 경우에 각각 형법상 그 폭행죄라든가 명예훼손죄 그리고 납치, 감금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스토킹이 참혹한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제작진은 부산에서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다. 30대 중반의 남성 제보자는 10년 가까이 스토킹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네? 뚱뚱이 일어나는데 잡을 수 있습니까?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는 지쳐 보였다. 이미 들었죠? 괜찮죠? 예. 집안은 제보자가 말한 이상으로 어질러져 있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집안 모습에 제작진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 제가 안 치운 지 하루 정도 됐어요. 귀찮아서 하네. 귀찮았어요? 네. 근데 그럼 하늘에 한 번씩 한번 깨끗해요 또. 화장실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보자는 어쩌면 독한 담배에 의지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 담배 몇 갑이나 피워요? 6갑이요. 6갑이요? 예. 많이 그렇게 많이 피우고 괜찮으세요? 6갑 피우고? 안 괜찮아요. 제가 천식 있거든요. 예. 근데 고통스러워서 펴요. 안 피우면 우울증 생기거든요. 숟가락 그거 먹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누군가에게 쫓기듯 제보자는 허겁지겁 밥을 해치웠다. 겉으로 드러난 그의 모습은 이미 평범한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아침에는 자고요. 주로 나가기 싫어가지고 스토킹 잡고 일어나니까요. 주로 집안에 처박혀서 오락하거나 생활이 엉망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기 싫어요. 다 망가졌어요. 스토킹 때문에? 예, 제 인생이 변했어요. 줄담배를 피워무는 제보자.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이 남자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일까? 일반 도청하는 것 같아요. 도청 안 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제가 가는 일이나 일상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제가 도청장치, 탐지장치 있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한번 사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빨간불이 오면 도청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빨간불이 오더라고요, 잠깐.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도 스토킹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기 서 있으면 왔다 갔다 해요. 저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쫄쫄이 마우스를 구입하고 집에 가져와가지고 또 게임 한다고 게임 쫄쫄이 마우스 연결해서 게임 딱 하니까 그 제가 자주 가는 게임상에서도 제가 자주 가는 그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쫄쫄이 이러면서 아이디가 다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또. 여기다가요. 네. 생활에 관련된 일이나 글 내용에 관련된 글을 그 쓰레기 같은 걸 갖다 한 개씩 버려요. 감시하다가. 제보자의 주변을 맴돌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스토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제보자를 설득해 밖으로 나가보았다. 이 근처에서 뭐가 있나요? 이 근처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생활 이야기 얘기하고 중얼거리면서 돌아오고 지나버리고. 제작진은 제보자가 평소 스토킹을 자주 당했다는 골목에서 1시간 정도 지켜보기로 했다. 제보자가 이동하고 난 후 몇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쳐갔지만 특별한 사람이나 증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 뭐 이상한 그런 사람 없어요? 딸이 안 세고 4번. 다행이었다. 그런데 제작진은 제보자의 집에서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98년도 때 어떤 계기로? 98년도 때는 이게 제 증상이라고 하는데 증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증상이라면 무슨 말이죠, 그게? 제가 관계망상이라고 생각해요, 의사들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특정한 일을 갖다가 자꾸 연관되어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관계망상이래요.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병명이 관계망상이라는 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스토킹의 피해가 심각해서일까? 제보자는 10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제작진은 제보자의 담당 의사에게 그의 정신질환 원인을 문의했다. 치료하고 있는 중에서는 본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스토킹 실제로 그런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래서 흔히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감개무량이나 비명상 같은 거. 며칠 뒤 제작진은 한 포털 사이트에서 엄마가 스토킹에 시달린다는 사연을 발견하고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잠시 후 제보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식당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서울 왔는데 여기까지 지금 비행을 해서 사람을 매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동네 집 앞에 사람도 그렇고 이 집주인은 다 그래요. 도움을 좀 받고 싶네요. 제작진은 바로 다음 날 제보자 모녀를 만나러 갔다. 그런데 제보자는 집이 아닌 차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제작진을 안내했다. 아, 예. 집에서 얘기를 못하고 차로 와야 되는 이유. 아유, 집에서도 말소리가 들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저 보내 지금 이제 차를 슬쩍슬쩍 지금 보는데 이게 자꾸 주의를 맴도네요. 이야기 씨요? 제작진이 지켜보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사라지는 중년 남성. 제가 어나하나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슬쩍 이게 저 눈이 마주치면 바로 들어가요. 상가에서는. 제 할머니가 저기 앉아있네요. 아까 왔다가 가더니 또 슬쩍 보고 안 보는 척하고 앉아있네. 쓰레기 청소하는 할머니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제보자는 스토킹에 많이 시달렸는지 인터뷰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주변을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혹시 엿듣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였다.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에서 살 때 이사하기 전에 대출 있잖아요. 예. 그 문제로 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줘가지고 우리를 나쁘게 생각을 해서 거기서부터 아무튼 뭐 미행을 하는 건지 뭐 제가 생각에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있는 부동산입니까? 예. 제보자는 스토킹에 관한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제작진을 집으로 안내했다. 우리가 창문 열면은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이 앞에 가지고 100일 전동을 달아놨는데 지금. 시트지를 뜯어내자 제보자의 말대로 백열 전구가 보였다. 제가 이 방을 옆으로 불 끄거든요. 얘 잘 때 좀 누우면. 저기서 딱 따라서 끝나니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타이밍이 뭐 맞으니까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보자가 스토킹의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는 사이 밤이 깊었는데 제작진은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일단 불 한번 꺼볼까요?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 방에 불이 꺼졌다. 하지만 옆집의 백열등은 환하게 빛나고 있다. 나중에 기다려보죠. 기다려보고서 잘 되고 끝나든가 아니면은 뭐 하여튼 12시 넘으면 얘가 자니까 그 시간이면은 뭐 할 수 있겠죠. 제보자는 스토킹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각해 보였다. 일부러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런다는 게 너무 웃겨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 껐어요. 지금 불 껐는데 지금 누구 있나 그런 거지. 잠시 후 제보자의 말대로 옆집의 백열등이 꺼졌다. 어느덧 12시가 가까워진 시간. 우리 지금 말하는 얘기 들었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오늘 처음이에요. 이렇게 일찍 근데 오늘 처음이에요.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부동산 주인은 무슨 이유 때문에 제보자를 스토킹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보자가 알려준 부동산을 찾아가 봤다.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분? 예,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자기를 해코지를 하는데 예. 혹시 뭐 여기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코지를 한다고요? 예. 무슨 뭐 문제가 혹시 있었었는데? 없어요. 예, 없어요. 근데 아니 이건 난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런 것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무슨 그 사람이 나갔대요 지금 여기서 살다가? 예.
제보자의 우려와 달리 부동산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제보자의 스토커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인 것일까? 들려서 몇 가지 살 테니까요. 혹시 보세요. 멀리서 보세요. 예. 그 사람들이 그래야지 눈치를 안 채니까. 제작진은 제보자와 함께 동네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제보자 모녀가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지만 별다른 특징은 발견할 수 없었다. 아까 처음에 들어갔던 슈퍼에 그 앞에서 서성이던 그 할아버지 봤어요? 우리 뭐 물건 사는데 보고 있다가 누가 저 아저씨요 누구 같이 왔다는 얘기 들었는지 아저씨 쪽 이렇게 길 건너 쪽으로 계속 보던데요. 그 할아버지가. 제작진의 관찰 카메라를 눈치챈 사람이 있다. 확인 결과 할아버지는 제작진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제보자는 인근 슈퍼 주인이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했다. 제보자가 물건을 사고 나가면 주인이 어디론가 전화를 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고 했는데 제작진은 제보자와 시간차를 두고 슈퍼를 찾아갔다. 그리고 잠시 후 제보자가 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 아주머니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런데 저기 차 있잖아요. 그 얼마예요? 짠 거? 그거에 그다음에 그곳에서 제작진은 제보자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웃집 백열전구는 어떻게 된 일일까? 백열전구 주로 몇 시쯤 끄세요? 몇 시쯤 끄냐고요? 예. 평상시에 항상 꺼져 있죠. 저녁에 주무실 때요. 사람 들어오면 꺼요. 그냥 시간이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켜놓는다는 백열전구. 아무런 사건도 그 누구의 스토킹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제보자는 대다수의 주변 사람들을 스토커로 의심하고 있다. 혹시 제보자에게도 망상장애가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웠던 제작진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누가 나를 해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걸 피해망상이고, 그다음에 관계망상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 누가 나를 감시한다든가 쫓아다닌다든가 이러는 걸 관계망상입니다. 둘 다 심각한 문제이고 이거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없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이분도 꼭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망상장애의 경우 가족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작진은 급하게 제보자의 남편을 찾아갔다. 여보세요? 네. 그 근처에 도착했거든요. 아니 제가 서울 나가는 중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럼 잠깐 좀 전화상으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병원 측 진단으로는요. 이게 이제 관계망상이라고요. 피해망상. 예, 그렇게 좀 진단이 나와서 힘들어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어요, 남편분이? 네. 그런 증상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여보세요?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머리 아프. 이후 제작진은 제보자와 가족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하며 하루빨리 전문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러한 망상장애는 자칫 방치할 경우 심각한 범죄로 연결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에서 심한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던 30대의 아들이 꾸중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그 병이 후딱 안 낫는 게요. 너무 정신 나쁜 사람이 후딱 안 난다고요. 역으로 주셨어, 역으로. 아들이 휘두른 흉기는 아버지의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것도 너무 정신이 그렇게 했지. 한 20년 됐는 게 그러니까. 그냥 19살 먹어서 좀 오르 40살이요. 어쩌저는 암스랑 아니요. 이런 보통요. 편지가 오신 거예요? 어? 아드님한테 오신 겁니까? 진주서, 경남 진주 교도소. 사고 당시 가족들은 구속을 원하지 않았지만 형사처벌상 아들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칠순을 훌쩍 넘긴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는 아들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데. 완전 자식인 게 보고 싶으지. 교도소 같은 거 너무 정신인 게 칼로 찔렸지. 지성수 같으면 찔렸고 또 한편은 부인하지만은 자식인 게 불쌍해.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 망상이나 환청이 있거나 이런 정신병적 증상이 있을 때 일반인들이 이거를 무슨 스트레스가 있거나 뭐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게 생겼을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뇌의 병입니다. 뇌가 자극을 걸러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그 자극에 대해서 압도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환청이나 망상을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져서 치료를 늦춰지게 되면은 환자한테도 손해고 주변에 그 환자가 또 위험한 그런 사고 같은 걸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꼭 정신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현대인의 90%가 어떤 형태로든 정신병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치료하느냐일 것이다.